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학교 뒷산의 묘지와 관련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남자 공고가 있는데 학교 앞문 뒷문이 있으면 뒷문 쪽에 야산 하나를 끼고 있습니다. 산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아파트 단지와 도로가 나오고요. 그리 큰 산은 아니지만 묘지와 갖출 건 다 갖춘 작은 산입니다. 요 정도만 들으시고도 어느 공고인지 짐작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오빠가 올해 32인데 이 오빠의 5년 선배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보면 학교에서 기술도 배우고 기숙생활도 하고 하는 학생들을 기능생이라고 해야 하나요? 두 학생이 있습니다. 가명을 붙여볼까요? 희기와 허니 오빠 이렇게요. 이 두 오라버니들은 늘 그랬지만 그날도 학교 뒷문 쪽 담 넘고 산 넘어 한두 잔 걸치시려고 마시를 나갔답니다. 뒷문 쪽 담을 넘으면 바로 산인데 그리 높지 않은 산이라 조금만 넘어서 산 아래로 내려오면 아파트와 도로가 바로 나옵니다. 그렇게 마시를 나갔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려고 산을 오르던 중 동시에 산중턱을 쳐다보게 되었답니다. 무언가 서 있다는 느낌을 동시에 받았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떤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산중턱은 바로 달빛 아래였고 올라왔던 길을 다시 내려가면 바로 아파트와 도로이기 때문에 그리 어둡지 않았답니다. 그 여자의 행색은 아래 위로 알록달록한 색동 한복을 입고 머리는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답니다. 나이는 36 정도의 나이였고 좀 반반한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비록 술을 한두 잔 걸쳤지만 달빛 아래 그 모습은 선명했답니다. 그리고 술도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요. 두 오빠와 아줌마 사이의 거리를 간단히 표현하자면 그리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였습니다. 그냥 아줌마겠거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려던 찰나. 저기요 학생. 저기요 학생. 너무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아줌마가 두 번 말을 걸어오더랍니다. 그중 한 오빠가 왜요 이랬더니 저기요 학생. 내가 부탁 하나 해도 돼요? 하더랍니다. 또다시 한 오빠가 뭔데요 했더니 내 부탁 들어주면 내가 500만원 줄게요. 들어줄 수 있겠어요? 하더랍니다. 둘은 눈빛을 주고받으며 전현저거 미친년이다. 도라이다. 정신이 어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답니다. 솔직히 두 오빠는 말장난 몇 번 주고받다 나중엔 그냥 먹을 생각까지 했답니다. 두 오빠 중 시기라는 오빠가 공돈이라는 기대감에 말씀해보세요. 말을 해야 들어주든지 말든지 하죠. 그러자 그 아줌마가 그러면 학생이 서 있는 데서 세 발자국만 앞으로 가보세요. 식군이 긴가민가 하며 세 발자국 갑니다. 세 발자국 가자 아줌마가 거기서 오른쪽으로 두 발자국만 가세요. 그때 헌군이 이상한 느낌을 팍 받았는데 무조건 그 부탁을 들어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식군을 말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지마 그냥 가자. 헌이가 말하자. 한번 해보자 일단. 희기 말했습니다. 옥신각신 하던 과정도 다 잘라먹고 앞으로 두 발자국 갔답니다. 그 자리에서 아줌마를 보며 여기 말하는 거예요? 라며 물어봤더니 아줌마가 씩 웃으면서 맞다고 고개를 빠르게 끄덕끄덕끄덕끄덕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땅을 파보라고 손으로 흙 파는 신용을 하더랍니다. 묘사를 하자면 강아지들 허공으로 들어올리면 땅으로 내려가고 싶어서 발을 허우적거리듯이 그런 식으로 파보라고 하더랍니다. 옆에 30cm 정도 되는 굵지도 얇지도 않은 나뭇가지가 있길래 그걸로 흙을 파기 시작했답니다. 몇 번 흙을 헤치다 보니 어느 순간 턱하고 뭔가가 걸리길래 꺼내보니 복자가 적힌 빨간 주머니가 있더랍니다. 그걸 열어보니 피로 쓰여진 부적이 하나 들어있었고요. 그걸 보는 아줌마의 표정은 너무 좋아서 입이 찢어지듯이 웃고 있었는데 그렇게 기괴하게 웃는 사람은 처음 봤답니다. 이제 부탁 들어줬으니까 돈 주세요.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만 뒤로 가보세요. 한 발자국 뒤로 가니 또 흙을 파보라며 손을 빠르게 허우적거리더랍니다. 찜찜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다시 그 나뭇가지로 흙을 살살 치니까 뭐가 턱하고 걸리는데 100만원짜리 돈이 두 뭉탱이 있더랍니다. 2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헌군은 좆됐다 이건 아니다 정말 아니다 위험하다라고 생각했고 식구는 돈을 보자 말 그대로 눈이 돌아버렸습니다. 정말 돈이 있었습니다. 근데 돈이 처음 약속한 대로 5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이잖습니까? 아줌마 장난칩니까? 500만원 준다고 해놓고 희기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 부탁 하나만 더 들어주면 300만원 줄 테니까 들어줄 수 있어요? 아줌마가 말하더랍니다. 속으로 별의별 욕을 다 했답니다. 우리를 가지고 노나 장난치나. 정말 미친년인가. 그치만 200만원을 정말 손에 쥐어버렸으니
나머지 돈도 손에 넣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 뭔데요? 서 있는 데서 크게 두 걸음만 왼쪽으로 가보세요. 지시를 내리는 아줌마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고요. 두 오빠는 아줌마가 지시하는 대로 걸음을 옮겨서고 아줌마를 보며 아줌마 여기 말이에요. 라며 물었는데 아줌마가 예하며 대답을 하는데 목소리가 갈라지면서 정말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나더랍니다. 아줌마가 또 시익하고 웃는데 그 모습을 본 헌구는 누가 자기 심장을 손으로 마구 쪼는 느낌까지 들었답니다. 나뭇가지로 그 자리를 계속 헤쳐봤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식군이 땅을 파고 있을 때 헌군이 아줌마를 봤더니 아줌마가 자기네들 쪽으로 너무 오고 싶어서 허우적허우적거리고 있더랍니다. 그리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입니다. 한 3분을 팠나 순간 턱하고 뭔가 딱딱한 것이 걸리더랍니다. 그 집어 내어보니 흔히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보물상자보다는 많이 작은 그런 네모난 상자였답니다. 그때 아줌마가 정말 또박또박 큰 소리로 니네 상자 열어보면 다 죽는다. 상자 여는 순간 내가 니네 다 죽인다. 절대 열어보지 마라.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그리고는 상자를 꺼낸 자리에 아까 그 맨 처음 발견했던 복주머니를 넣고 그 상자는 자기를 달라고 했답니다. 일단 복주머니부터 묻어둬야 하니까. 네가 좀 묻어라. 시기가 말했습니다. 손도 대기 싫다. 허니 말했습니다. 장난하나. 여기까지 해놓고. 야, 그러면 내가 묻을게 복주머니만 네가 꺼내라. 시기 말했습니다. 복주머니를 꺼내서 흙을 파낸 그 자리에 던지고 식군이 발로 슥슥 메꾸고 있었습니다. 그때 들고 있던 상자 안에 어떤 무거운 물체가 덜컹하고 흔들렸답니다. 이때 식군이 눈이 뒤집힌 것 같았습니다. 식군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건 보물이다. 부탁을 하는 저 아줌마는 필시 사고를 쳤고 귀중한 무엇인가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 대신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다. 고로 이 상자 안에는 앞으로 받을 300만 원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이 들어있을 거라며 희한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상자에 꽂혀버린 식구는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 이거 열어보자. 미쳤냐? 야, 분명히 이 안에 뭐 존나 비싼 거 들어있지 싶다. 분명하다. 전현이 자기가 하면 들통나니까 완전 범죄하려고 우리한테 시키는 거라니까. 미쳤냐? 열지 마라 좀. 둘이 계속 옥신각신 하다가 상자를 땅에 떨어뜨렸고 동시에 상자 뚜껑이 열렸는데 무엇이 들어있었냐면 몇십 년 동안 새카맣게 부패한 아기 시체였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아줌마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아악하는 비명소리가 산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더랍니다. 그때 둘은 동시에 아줌마를 봤고 아줌마는 오빠들 쪽으로 오려고 소리를 지르며 팔을 허우적거렸답니다. 무엇인가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아줌마의 발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오고는 싶은데 발이 움직여지지 않아 허우적거리다 앞으로 팍 엎드리더니 기어오려고 팔로 땅을 막 긁더랍니다. 이 모습을 본 두 오빠는 정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고 식구는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건 사람이 아니다 라고요. 집안에 무당이신 할머니를 둔 헌구는 저 아줌마가 귀신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요. 아줌마가 움직이진 못하지만 본능적으로 여기 있다간 정말 죽겠다라는 게 느껴져서 둘은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산 아래 도로 쪽으로 뛰어왔답니다. 도로 쪽으로 뛰어나와 둘은 또다시 털썩 주저앉아 산 쪽을 바라보니 그 아줌마가 엉금엉금 아기 쪽으로 기어가서 아기를 한 손으로 안더랍니다. 엎드린 채로 도로에 퍼질러 있는 오빠들을 옆으로 팍 째려보며 오빠들 있는 쪽으로 엉금엉금 기어오더랍니다. 오빠들은 그대로 자취방으로 뛰었답니다. 자취방으로 와서 밖에 문 안에 문 다 걸어 잠그고 너무 무서워서 소주 페트 한 병 까고 그대로 뻗었답니다. 그리곤 꿈을 꾸는데 자취방 문 밖에 그 아줌마가 아기 시체를 안고 서서 손으로 자취방 문을 스윽싹 하고 긁으며 문 좀 열어줘. 문 열어주면 내가 들어갈 수 있어. 꿈에서 깬 식구는 몸에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더랍니다. 그때 잠은 자지 않고 쪼그려 앉아 떨고 있는 헌군을 보며 나 너무 무서운 꿈 꿨다 하며 꿈 얘기를 해주자 헌군이 나도 그 꿈 때문에 깼다라고 했답니다. 다음 날도 아줌마 꿈을 꿨는데 또 문을 긁으며 내가 이틀 후면 안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더랍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자취집 주인 아주머니께 전화 좀 쓰자고 부탁을 하고 헌군의 할머니를 불렀답니다. 할머니는 그날 용한 무당을 데려왔고 자취방을 둘러보던 무당은 그냥 가려고 하더랍니다. 할머니는 왜 그냥 가냐고 묻자 무당이 방법 없다 그냥 죽는다 라고 했답니다.
할머니는 죽을 때 죽더라도 방법이라도 써보고 죽어야지 하며 손자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매달렸답니다. 무당이 자초지종을 설명해보라고 했고 오빠들은 있었던 일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얘기를 들은 무당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식군의 주머니를 가리키며 그 안에 있던 게 무엇이냐고 묻더랍니다. 식군이 어기적거리며 주머니 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보니 피로 쓰여진 부적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복주머니 안에 있었던 그 부적이었습니다. 야산 땅에 복주머니를 묻었었지요. 부적만 쏙 빼놓고 말입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오빠도 긴가민가해 하던데 확실하진 않지만 아줌마의 사정은 갓 낳은 아기가 먼저 죽어서 상자에 넣어서 묻어주었고 그 다음에 아줌마가 나타난 그 자리에서 아줌마는 굶어 죽었다고 하더군요. 아줌마는 자신의 아기가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탁한 건데 그 부적을 가지고 와버렸으니 이렇게 하기로 하자. 산에 다시 가기 전까지는 어떤 음식도 잃지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계란 흰자랑 잣하고 약초 그런 거 태운 수정과만 먹어라. 노른자도 먹지 마. 그러고 산에 올라가면 내가 대나무채로 그 귀신을 살살 달래서 내 쪽으로 오게 할 테니깐 너거는 얼른 뛰어가서 땅에 부적만 묻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와. 무당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인가 모두 학교 뒷산으로 갔습니다. 그 아줌마를 처음 만났던 그 시간대에 갔더니 아줌마가 땅에 엎드린 채로 그대로 그 자리에 있더랍니다. 무당이 올라가 대나무채로 살살 흔드니 그 아줌마가 무당 쪽으로 엉금엉금 기어가더랍니다. 그 즉시 둘은 뛰어 올라가 그 자리에 부적을 묻고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내려오는 찰나 아줌마가 무당 쪽으로 기어가다가 두 오빠를 발견하곤 내가 속을 줄 알아 내가 속을 줄 알아 소리를 지르며 몸을 획 돌려 정말 빠른 속도로 오빠들 쪽으로 기어오더랍니다. 오빠들은 뛰어내려오는데 그 귀신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뒷덜미에 손톱이 닿더랍니다. 오빠들 뒷덜미라도 잡으려고 팔을 허우적거리는데 나중에 내려와서 보니 뒷목이랑 등이 손톱에 다 긁혀 있더랍니다. 오빠들은 내려와 산 쪽을 바라보니 부적을 놓아둔 자리에 도깨비 불같은 파랗고 조그만 공이 하늘로 둥실 올라가고 그 귀신은 엎드린 채로 모습이 희미하게 사라지더랍니다. 굿을 마친 무당이 이틀 후에나 한 번 더 찾아올 거야. 아무것도 먹지 말고 소금만 먹어. 그리고 정말 이틀 뒤인가 그때 그 귀신이 한 번 더 나타나서 문 밖에서 아이구짜 아이구짜 하곤 사라지더랍니다. 이야기는 이게 끝인데 그리고 나서 한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다시 꿈에 나타나 두 오빠에게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갔는데 줄여보면 식군에겐 고마워요. 이런 일 하는 게 꿈이지요. 이런 일 하려고 자격증 공부하지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겁니다. 헌군에겐 아버지가 이런 일 하지요. 하고 싶은 일이 이런 거지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겁니다. 함이 이런저런 조언을 들려주고 떠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출장. 오키나와에 출장을 나와 있는데 괴상한 일을 겪었다. 오키나와 본섬 남쪽에 지사 설립을 하게 되어 잠깐 집을 빌려 살고 있다. 어느 날 밤 담배를 피우려 밖에 나왔다. 집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 있고 그 아래 자판기 3개가 줄지어 서 있는 곳이 있다. 그 주변은 밥밖에 없다. 커피를 하나 뽑고 자판기 앞에 쭈그려 앉아 담배에 불을 붙인다. 멍하니 달과 가로등, 자판기 불빛에 비친 내 그림자를 보고 있었다. 쭈그려 앉아있는 탓에 쓰레기 봉투 같은 모습의 그림자였다. 5분 정도 있다. 다시 담배 한 대에 불을 붙였다. 이것까지만 피우고 들어가 잘 생각이었다. 별 생각 없이 다시 내 그림자를 바라봤다. 내 그림자 오른쪽에 그림자가 하나 더 있다. 나처럼 똑같이 앉아있는 모양새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도대체 이게 뭔가 싶어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10초 정도 그러고 있자 이번에는 내 왼쪽에 그림자가 하나 더 나타났다. 나를 중앙에 두고 두 그림자가 나를 압박하는 것 같은 모양새였다. 그리고 좌우에서 어쩐지 엄청난 시선이 느껴졌다. 바로 옆에서 누군가가 쏘아보는 것 마냥. 완전히 굳어버린 와중에 겨우 눈동자만 굴려 좌우를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다. 도저히 그 분위기를 견딜 수 없어 나는 미친 듯 소리 지르며 달려 도망쳤다. 다음날 아침 오키나와 토박이인 직원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A씨 X지구에 사셨지. 거기 전쟁 때 방공호가 있었는데 폭격 맞아서 무너진 후에 아직까지 유해 수습이 안 됐대요. 자기들 찾아달라고 나온 게 아닐까요?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 자판기 뒤쪽 밭에 작은 위령비가 있어요. 모르셨구나.
20년 전에 거기 원래 산골이었거든요. 땅을 팠더니 사람 뼈가 수십 구 넘게 나와서 위령비 세워둔 거예요. 그러더니 나를 보고 씩 웃고는 말했다. 올해도 유해 발굴 행사가 있는데 같이 참여하실래요? 장난처럼 말하는 것 같아 마음에 걸렸지만 직접 본 게 있으니 이런 일에 익숙해져 있는 오키나와인들이 무서워질 정도의 체험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축제. 우리 집 주변은 무척 조용한 주택가로 얼마 전 새로 이사를 온 곳이다. 집은 전철 선로 주변이라 전철이 지나가는 소리 정도만 들릴 뿐이다. 낮에는 도로에서 노는 아이들 소리 정도. 우리 가족은 부모님, 누나, 동생 그리고 나까지 다섯이다. 어느 날 누나가 쇼핑을 나가는데 부모님이 따라 나서 나와 동생만 남게 되었다. 동생은 아직 어린데다 누나는 워낙에 쇼핑을 오래 해서 나도 따라가고 싶지가 않았던 터다. 그렇게 집에서 동생과 둘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동생이 저기 형 어디서 축제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왔다. 무슨 소린가 싶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동생의 말을 따라 바깥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니 축제 음악이랄까 큰 북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진짜네. 라면서 둘이 신나서 밖에 나가보려는데 가족들이 돌아왔다. 이런 늦은 시간에 어딜 가려는 거니 너희들. 엄마의 질문에 동생이 축제 소리가 들려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고개를 갸웃거릴 뿐.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집안에서도 소리가 들렸는데 밖에서 안 들렸을 리가 없다. 그런데도 밖에서 들어온 가족 중 누구도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날 열린 축제도 없었고 결국 그 상황은 나와 동생이 잘못 들은 걸로 넘어갔다.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나 혼자 집을 보고 있던 때였다.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둥둥둥하고 북을 울리는 듯한 소리가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나는 밖에 나가보기로 했다. 샌들을 신고 밖으로 나선다. 역 근처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듯해 그쪽으로 향해 볼 생각이었다. 옆집에서는 할머니가 마당을 쓸고 계셨다. 우리 옆집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만이 살고 계신다. 오래전부터 이 동네에 사신 분들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우리 가족에게 무척 친절하게 대해주신 분들이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걸어가는 내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내 팔을 붙잡으셨다. 축제 소리가 들리니 순간 나는 겁에 질렸다. 마음을 잃기라도 한 건가 싶은 생각이었다. 우선 내라고 대답하자 할머니는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가면 안 돼. 팔을 붙잡은 힘이 더욱 강해졌다. 언제나 상냥했던 할머니가 갑자기 그런 모습을 보이니 나는 너무 무서웠다. 이 주변에서 축제는 하지 않아. 그러니까 절대로 가면 안 된단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진지하고 엄격한 그 얼굴을 보자 차마 물을 정신도 들지 않았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러자 겨우 할머니는 팔을 놓아주셨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얼굴을 내게 가까이 하고 말하셨다. 축제 소리는 들려도 무시해야 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는 해도 되지만 축제에 가버리면 안 돼. 무척 진지한 얼굴이었다. 무섭고도 무서워서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겨우 할머니에게 풀려나 집까지 전력으로 도망쳤다. 축제에 참가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동생은 그날 이후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내게는 아직도 계속 축제의 소리가 들려온다. 할머니 말로는 저쪽에서 지치면 자연스레 들리지 않게 된다고 하지만 네 번째 이야기, 익산의 저수지. 전라북도 익산군에서 중학교까지 다녔습니다. 지금은 고향을 떠나온 지 너무 오래되어 지명이나 이름도 가물가물하죠. 아무튼 벼농사를 짓는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인지 저수지가 이곳저곳에 많이 있었고 어릴 적에는 동네 고만고만한 어린애들의 전용 수영장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께서 유독 한 저수지에는 접근을 막으셨죠. 이유는 물길이 열리면 주변 또는 그 동네 사람이 죽는다는 거였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는 몰라도 제가 살았던 동네와는 거리가 좀 있었는데 우연히 그 저수지 옆을 지나다가 그 물길이 열리는 광경을 보게 되었죠. 빠른 속도로 어떤 방향을 향하여 수면 위에 자국이 일직선으로 쭉 생기는 현상. 잔잔한 물 위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니만큼 멀리서도 충분히 식별이 가능했고요. 어린 마음에도 들었던 말도 있던 터라 조그만 놈이 혀를 차게 되죠. 누가 또 가겠고만. 아마 물고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물고기 한두 번 잡아본 것도 아니고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고기가 그렇게 긴 거리를 수면 바로 밑에서 헤엄치지는 않습니다. 비가 온다거나 날이 무지하게 덥다거나
산란철이거나 하면 오히려 제자리에서 튀어오르기 등의 행동을 하지만 말이죠. 여튼 드랙 50에서 100m 이상 쭉 기어지는 듯 싶었고요. 뭐 그 외 별다른 추가 현상은 없었고 쭉 기어지는 듯 싶더니 물속으로 잠수를 한 건지 저수지의 중간쯤 넘어가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일 뒤 그 동네 분이 돌아가셨죠.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연례 행사처럼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 물길이 열리는 걸 누가 봤다면 또 한 분 가시겠구나 하는 그 정도였죠. 5번째 이야기, 핀란드의 마을. 얼마 전 아버지가 헛간을 열고 안에 쌓인 잡동산 이들을 정리할 때 일이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달라붙어 있더니 저녁 무렵에는 거실에 잡동사니를 산처럼 쌓아두고 옛 추억에 젖어 있었다. 헌 옷에 옛날 앨범, 도자기 인형. 그런 것들 사이 문득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거기엔 소파에 앉아있는 젊은 시절 아버지와 왼백인 여자가 함께 찍혀 있었다. 아버지는 약간 야위어 있고 당시 유행한 듯한 어중간하게 긴 머리카락 때문에 이상해 보였다. 여자는 약간 턱이 각진 편이었지만 그래도 미인이라 할 수 있을 정도였다. 나는 그 사진을 손에 들고 아버지에게 무엇이냐고 물었다. 아버지가 대학교 3학년 때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 방랑할 무렵 사진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 사람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아버지는 뭔가 뒷사정이 있는 것처럼 말했다. 나는 혹시 하룻밤 함께 보내기라도 한 것인가 싶어 흥미가 동해 캐물었다. 기분이 나쁜 이야기라 말이지. 뭔데? 무서운 이야기야. 그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럽에 오고 한 달 반 가량 지났을 무렵이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핀란드의 수도인 헬싱키로 향했지만 너무 물가가 비싸 하루 만에 빠져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핀란드 북부 라플란드라 불리는 지역으로 향했다. 지명은 잊었지만 작은 마을에서 사흘가량 머물렀다고 한다. 도시보다 물가도 쌀 뿐더러 워낙 외진 곳이라 동양 사람이 찾아온 일 자체가 처음이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도 처음 보는 동양인에 신기해하며 아버지를 무척 환영했다고 한다. 현지 신문에 기사까지 실렸다고 하니 오죽했을까. 신이 난 아버지는 곧 서부 시골로 향했고 그곳은 해안가 마을이었다. 거기 역시 동양인이 오는 일은 드물어 온갖 질문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가 묵은 호텔 종업원으로 일하던 여자아이가 일본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대학에서 동양 문화를 연구하고 있다던가. 그 아이는 여름방학을 맞아 호텔에서 묵으며 숙박비 대신 일하고 있던 거라. 일이 끝나면 아버지를 찾아와 수다를 떨었다고 한다. 아버지의 영 모자란 영어로도 어떻게든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모양이다. 그런 와중에 원나잇 스탠드를 노리는 흑심도 품었다니. 뭐 말은 그렇다 해도 정작 그때까지 헌팅 한번 해본 적 없었기에 자연스레 그런 분위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정도였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심지어 재정적 무리를 감수하면서까지 일주일 정도 묵을까 고민했었다고 한다. 그러던 사흘째 밤, 그날 역시 아버지는 저녁을 먹은 후 로비에서 잠시 그녀와 이야기하고 방으로 돌아왔었다고 한다. 평소에는 금세 잠에 빠지곤 했지만 그날은 어쩐지 잠이 오질 않아 침대에서 그저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났다. 하는 날카로운 여자 비명소리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 시계를 봤다. 새벽 2시 반이었다. 커튼을 열고 창밖을 보았다. 핀란드는 한밤중이라도 백야 현상 때문에 꽤 밝다. 호텔 앞은 광장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앞에 깔린 돌계단이 아름다운 문양을 이루고 있었다. 아버지는 광장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비명을 지른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창을 열어 왼편 길을 보았다. 희미하게 사람 그림자가 보인다. 아무래도 일이 오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다시 비명이 들렸다. 아까 전보다 크고 몸만 구석구석까지 울리는 것 같은 불쾌한 소리였다. 이리로 오는 사람 그림자의 속도가 빨라졌다. 아버지는 창문을 닫았다. 하지만 커튼 그늘에 숨어 계속 밖을 바라보았다. 비명은 끊임없이 들려왔다. 이미 비명이라기보다는 울음에 가까운 듯한 소리였다. 꽤 시끄러웠지만 주변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인지 불 켜진 집 하나 없었다. 그리고 그 불쾌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 사이 결국 사람 그림자가 광장에 들어섰다. 네글리제를 입은 여자였다. 마구 고개를 흔들어 흑갈색 긴 머리를 흐트러뜨리며 광장을 분주히 돌아다니고 있었다.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기괴한 광경에 아버지는 계속 바라봤다. 저 여자는 무엇일까? 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걸까? 설마 이 세상 것이 아닌 걸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이 광장 한가운데 문득 여자가 멈춰섰다.
어느새인가 정적이 새벽을 지배하고 있었다. 위험하다. 아버지는 온몸에 강렬한 한기가 덮쳐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몸을 숨겨 침대에 누웠다. 이불을 덮은 순간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는 쏘스라치게 놀랐다. 이 한밤중에 도대체 누가 어쩔 줄 모르고 있자니 또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강하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조심스레 문구멍으로 들여다보니 친해진 여종업원이었다. 무슨 일인가 생각할 여유도 없이 아버지는 문을 열었다. 그녀는 뭔가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목덜미를 잡아 끌더니 귓속말로 말했다. 절대 밖을 보면 안 돼. 조용히 하고 있어. 그리고는 순식간에 방에서 나갔다고 한다. 아버지는 어안이 벙벙해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등 뒤에서 절규가 들려왔다. 깜짝 놀라 몸이 튀어올랐고 무심코 소리를 내고 말았다. 아버지는 침대로 뛰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다. 절규는 계속 이어졌다. 마치 이 방을 집요하게 노리고 있는 것처럼. 게다가 기분 탓인지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오는 것 같았다. 여기 노층인데 2층, 3층, 4층. 그리고 마침내 창문 바로 앞에서 아버지는 결국 기절하고 말았다고 한다. 이튿날 아침 아버지는 늦게서야 눈을 떴다. 그런 일을 겪은 것에 비해서는 이른 시간이었고 세수를 하고 나니 꿈을 꾼 게 아닌가 싶었다고 한다. 사람 드문 레스토랑에서 늦은 아침을 먹고 있자니 그녀가 물을 따르러 왔다. 어젯밤과는 다른 웃는 얼굴로. 어제 일을 물으려 했지만 그녀는 미소만 지은 채 가버렸다. 그 뒷모습을 고개를 갸웃거리다 물을 마시려니 컵 옆에 작게 접힌 종이 조각이 놓여 있었다. 이건 혹시 러브레터? 드디어 금발미녀와 썸이 생긴 건가 싶어 아버지는 기대에 부풀었다고 한다. 종이 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서둘러 식사를 마친 후 방에 돌아왔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쪽지를 펼쳤다. 당신 산재물이 될 거야. 빨리 도망쳐. 뭐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어째서 산재물이 된다는 것인가?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그녀에게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에 일어서자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인상 좋은 호텔 지배인이었다. 손님, 더 묵을 예정이셨죠? 조금 더 묵으시죠. 저희도 일본에 관해 더 배우고 싶어서요. 단값은 싸게 해드릴 테니. 우리 종업원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던데요. 그 말에 아버지는 깜짝 놀랐다. 아니요, 죄송합니다만 더는 시간을 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친구하고 합류하기로 약속을 했던 걸 깜빡해서 오늘 나가려고요. 지배인은 유감스럽다는 얼굴로 만류했지만 아버지가 끝끝내 거절하자 의외로 시원스레 물러났다고 한다. 아버지는 곧바로 짐을 싸서 오전 중에 호텔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녀에게는 작별 인사도 하고 싶었지만 도통 눈에 띄질 않았다. 호텔 로비에도 길거리에도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그럼에도 계속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고 한다. 아버지는 그날 바로 헬싱키에 돌아와 핀란드를 떠났다.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도대체 무슨 일이었던 건지. 그 후 덴마크에서 만난 핀란드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줬었지만 그 사람도 도통 이해를 못하더군. 나한테 그 여자가 장난친 게 아니냐고 했지만 그 시골 동네 사람이 나한테 장난이나 쳐서 뭐가 이득이라고. 그 절규하는 여자가 그 지방에 나타나는 괴물이라 한번 나타나면 누군가 산재물을 바쳐야 하는 건 아닐까? 나도 그 생각은 해봤지만 그 핀란드 사람은 그런 괴물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해서 말이지. 아버지는 가만히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야기는 이걸로 끝이야. 그 절규하던 여자 얼굴은 봤어. 아니, 이상하게 얼굴은 기억이 안 나네. 아버지는 사진에서 눈을 떼고 나를 보았다. 더 이상한 건 이 여자야. 호텔 종업원. 아무리 생각해도 이름이 떠오르질 않아. 안 들었을 리는 없는데 말이지.